이대로 가다간 12만 명의 난민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웨덴의 현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12만 명의 난민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한 기자가 세계 각지에서 취재한 충격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데일리 신문사에서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클라라입니다. 저는 최근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난민 정책에 관한 기사를 보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신청 건수가 30년 만에 12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5년 전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선진화된 도시 시스템과 안전한 치안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죠. 지하철은 늦은 밤까지 운행되고 여성이 혼자 걸어도 안전했으며 길거리는 깨끗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민들의 높은 준법 의식이었죠. 그때 저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방문했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전문성에 감동받았어요.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교육열과 근면성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복잡해요. 2025년에 발표된 한국의 난민 통계 자료를 보면서 10년 전 우리 스웨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법무부 자료를 보니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가 1,574건에서 2023년에 18,837건으로 약 12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급격한 증가세는 우리 스웨덴이 겪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요. 제가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2년 전, 저는 스톡홀름 외곽의 린케비 지역에서 발생한 갱단 총격전을 취재했었죠. 그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스웨덴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난민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질서정연함과 효율성은 여전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됐어요. 난민 신청자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들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국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정한 난민을 가려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한국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서울 모처의 난민지원센터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난민 신청자들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의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선택의 이유로 꼽더군요. 한 신청자는 한국은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고 부패가 적은 나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한국의 난민 심사 시스템이에요. 2.7%라는 낮은 난민 인정률은 얼핏 보면 인색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난민 심사를 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죠. 시리아, 예멘, 미얀마 등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에서 합리적인 정책 운영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체계적인 난민 정책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특히 스웨덴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도주의적 가치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 한국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난민 수용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국의 안정성을 지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죠.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이 어려운 균형을 맞춰 나갈지 주목하고 있답니다. 제가 한국의 난민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난민제도 시행 30년 만에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 2,095건을 돌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제가 각국의 난민 신청 현황을 분석해보니 상위 5개국의 순위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순이더군요. 이 5개국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48%를 차지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난민 신청 사유예요. 정치적 의견이 24,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교가 2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이 1757건을 차지했어요. 인종으로 인한 신청이 5,541건, 가족 결합이 5,210건, 국적 문제가 1,162건이었죠.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난민 협약 이외의 경제적 목적과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진정한 난민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러시아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징병을 피해온 청년층이 많았어요. 제가 만난 한 러시아 청년은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서 한국을 선택했다고 털어놓더군요. 카자흐스탄 출신들은 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경우가 많았어요. 현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탄압을 받은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죠. 중국의 경우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신청이 두드러졌어요.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출신 신청자들은 주로 종교적 갈등과 사회적 차별을 피해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게 현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난민 신청 건수 중 약 9.4%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채 재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6번 이상 재신청한 사람도 6명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현행법상 난민 신청에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더욱 복잡한 실태가 드러나요. 전체 12만 2,095건 중 심사 결정이 6만 5,227건, 자진 철회가 1만 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 종료가 1만 8,948건 등 9만 4,391건이 종결 처리됐고 2만 7,704건이 아직도 심사 대기 중이래요. 더욱 놀라운 건 이의 신청과 소송 비율이에요. 지방 출입국 관서의 심사 결정 10건 중 7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되었고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82%나 된다고 해요. 이는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난민 인정률은 2.7%로 매우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한국이 난민에 대해 박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법무부도 설명하듯이 지리적 접근성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죠. 이러한 통계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안정된 사회 시스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스웨덴의 뼈아픈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16만 3천여 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였죠. 당시 저는 신문사의 젊은 기자로서 이 상황을 인도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결정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온 난민들은 처음에는 스웨덴 각지의 난민 수용소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기술 격차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었어요. 스웨덴의 청년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청년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한 해 동안 총기 사망자가 62명이나 발생한 거죠. EU 회원국 중 인구 대비 총기 범죄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10명 이상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범죄자의 연령대입니다. 총기 사건 용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15세에서 25세 사이였답니다. 제가 취재한 한 사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19살의 한 소년이 쇼핑센터에서 갱단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었죠. 그 소년은 교사가 되기를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저녁을 먹으러 가던 길에 총격을 받은 시민도 있었어요. 폭탄 테러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해에만 140건이 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죠. 갱단들은 이권을 놓고 다투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웃 국가인 덴마크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암살자가 된 이들에게서는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죠. 갱단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을 포섭하고 15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요. 이제 스웨덴의 도시 외곽은 경찰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린케비, 허스비, 텐스타 같은 지역은 이른바 노고 존이 되어버렸죠. 이곳에서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도 경찰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도, 물가도, 전쟁도 아닌 갱단 때문에 스웨덴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제 북유럽의 평화로운 복지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범죄와 폭력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덴마크에서는 최근 4개월간 스웨덴 청소년들이 저지른 폭력 범죄가 25건이나 됩니다. 한때 북유럽의 천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웃 국가의 치안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제는 북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겪은 저는 각국 난민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깊이 있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러시아 출신들의 경우 흥미로운 동기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징병을 피해온 청년층이 대다수였는데 그들은 한국의 발달된 IT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했답니다. 카자흐스탄 난민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한국의 투명한 법체계와 민주주의 제도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중국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동기는 더욱 복합적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교육 환경을 높이 평가했죠.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파키스탄과 인도 출신들은 한국의 안정된 사회보장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료보험 제도와 노동자 권리 보호 시스템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파키스탄 난민 신청자는 한국은 노동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나라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한 이유였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경제 규모, 낮은 실업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사회복지 시스템의 경우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 제도에 놀랐다고 하더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의료 지원, 자녀 교육 지원까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연 안전한 치안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고 늦은 밤에도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보장된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시리아 난민 신청자의 말이었어요. 한국은 법치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법과 원칙이 사회를 움직이죠. 이 말에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도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민원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각종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은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난민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들이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 자칫 난민 신청의 무분별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이민정책연구소 마크 밀러 교수는 한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했죠. 난민 수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사회학자들은 더 구체적인 경고를 했어요.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의 이민자 폭동 사태를 예로 들었답니다. 특히 범죄율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사회 통합 문제도 큰 과제입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와 높은 노동 강도는 난민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난민 수용 국가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수용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초기 정착 지원 비용 주거, 식비, 긴급 의료 등을 포함한 기초 생활 지원. 두 번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비용 언어 교육, 직업 훈련, 문화 적응 프로그램. 세 번째, 장기적 사회보장 비용 의료보험, 자녀 교육, 실업급여 등.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12만 2,095명에 달하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1,544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696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7,704명의 심사 대기자들도 기본적인 생계 지원을 받고 있죠. 일본 와세다 대학의 아키라 코바야시 교수는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한국의 난민 신청자 중 정규직 취업률은 15% 미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단순 노무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이의 신청과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난민 관련 소송이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입니다. 마크 크리스핀 밀러 뉴욕대 교수는 난민 심사와 지원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만 1인당 연간 약 1만 달러 약 1,400만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지원 비용까지 더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현재 심사 대기 중인 27,704명의 생계비 지원 문제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년간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국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민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난민 2세대 문제입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의 교수는 자신의 나라 스웨덴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교육과 취업에서의 격차가 세대를 거쳐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최근의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보안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었어요. 난민 심사 과정에서 테러 조직 연계자나 중대 범죄자를 완벽히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로 인한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한 고위 관리는 한국의 난민 심사 시스템이 체계적이긴 하지만 급증하는 신청자들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2만 7천 건이 넘는 심사 대기 건수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제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24시간 편의점, 심야 대중교통,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경찰 대응이 가능한 치안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교육 수준, 높은 대학 진학률,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통한 교육의 디지털화는 미래 세대를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죠.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탄탄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의 영향력은 한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장점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번 균열이 생긴 사회 시스템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는 한때 북유럽의 천국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갱단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이 자국민 우선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결코 난민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가 아닌 건강한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현재 한국의 2.7% 난민 인정률은 오히려 더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난민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 받아들인 난민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들의 가족들도 연쇄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스웨덴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2015년 우리나라가 처음 수용한 시리아 난민은 약 5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난민 지위를 얻은 후 가족 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님까지 초청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말메 지역의 한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의 가장만 난민으로 입국했지만 2년 후에는 총 15명의 가족이 스웨덴에서 살게 되었어요. 배우자와 자녀 4명, 그리고 양가 부모님, 미성년 동생들까지 모두 합법적으로 입국한 거죠. 이런 사례가 수천 건이 넘었고 결국 초기 난민 수용 인원의 3배가 넘는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입국한 가족들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그 수입으로 대가족을 부양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들 대부분이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한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난민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목적의 위장 난민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둘째, 난민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둬야 합니다. 현재처럼 무제한 재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은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셋째, 난민 수용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죠. 넷째, 수용된 난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범죄 이력이 있거나 사회 통합을 거부하는 난민은 과감히 추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 가치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웨덴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 균형을 잃은 것이었죠.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엄격해 보이는 정책이 오히려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스웨덴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난민에 대한 기사를 다룬 스웨덴 기자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웨덴의 사례를 보고 난 이후 저도 난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을 보게 되니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80년 만에 엄청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 홍수 피해에 대한 회복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태국 정부와 시민들은 그동안 재난을 극복했던 상황들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이라고 해요. 런던의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로벌 위기와 경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자연재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 적힌 강의실의 칠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수님은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자연재해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난 복구를 위한 재정이 부족해 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오늘은 역사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약 2,10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했고 일본 GDP의 4%가 감소했죠. 교수님은 화면에 피해 지역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쓰나미로 인해 약 12만 채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27만 채 이상이 부분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파괴되었고 도요타와 소니 같은 대기업들도 몇 달간 생산을 중단해야 했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후쿠시마 원전 사진으로 넘어가셨어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약 15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고 이 중 상당수는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농수산물 수출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에만 약 1,9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는 2011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위성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05년 8월 29일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주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80km의 강풍과 함께 최대 8m 높이의 폭풍의 일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뉴올리언스의 침수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뉴올리언스시의 80%가 물에 잠겼고 도시의 제방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5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루이지애나 주 전체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였죠.
보험 청구액만 해도 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피해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뉴올리언스의 핵심 산업이었던 관광업이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연간 1,000만 명이 찾던 관광객이 2년 동안 20% 수준으로 떨어졌죠. 호텔, 식당, 카지노 등 관광 관련 시설의 80%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재해 전 5.8%에서 15%까지 치솟았어요. 미국 정부는 복구에 10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총 1,200억 달러의 복구 기금을 투입했지만 2015년까지도 뉴올리언스의 인구는 재해 이전의 80% 수준에 그쳤죠.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회복이 더뎌 이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주요 재난 사례를 설명하시며 중국 쓰촨성의 위성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대지진은 중국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입니다. 약 1,45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당시 중국 GDP의 약 3.6%에 해당했죠. 교수님은 산업단지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넘어가셨어요. 쓰촨성은 중국의 주요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약품,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었죠. 지진으로 인해 약 5만 개의 공장이 파손되었고 1만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산업단지의 45%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는 중국 전체 제조업 생산의 8% 감소로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입니다. 쓰촨성은 세계 휴대폰 부품의 20%, LCD 패널의 15%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지진으로 인해 이들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애플, 삼성,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차질을 빚었죠.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으로 도요타, 혼다 등은 중국 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농업 피해 상황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쓰촨성은 중국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지이자 쌀과 밀의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약 700만 헥타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고 축산시설의 60%가 파손되었죠. 이로 인해 중국 전역의 식품 가격이 평균 23% 상승했고 이는 전 세계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복구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중국 정부는 3년간의 재건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복구에는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약 1,500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 부채도 크게 증가했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회복이 더뎌 지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최근 상황으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태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홍수 사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현재 태국 남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죠. 나콘시 탐마랏, 송클라, 파탈룽 등의 지역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했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주요 관광지들이 침수되어 관광 수입이 급감했고 농업 생산량도 크게 줄었죠. 수출용 고무 농장들이 피해를 입어 세계 고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초기 피해액만 약 50억 바트로 추산하고 있어요. 강의실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이번 홍수의 경우 태국의 주요 산업단지들이 위치한 지역까지 위협받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의 상황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표정이 더욱 진지해지셨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현 상황과 관련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통계였죠. 최근 6개월간 태국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방콕과 파타야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노린 강도 사건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범죄의 배후에 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달에만 해도 방콕의 한국 식당 3곳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고, 치앙마이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고의로 공격을 당하기도 했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최근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이러한 상황의 시작은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범죄 사건들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밀매, 조직 범죄 가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밀반입과 유통에 태국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죠. 교수님은 관련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체포된 태국인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250% 증가했습니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태국인 관광객과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이는 태국 사회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도 보여주셨어요. 태국 언론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를 태국인 차별이라고 비판했고,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으로 확산되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여행 보이콧 운동이 퍼졌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시작되었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감정이 한국인을 향한 보복성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죠. 결국 한국 외교부는 태국 주요 도시들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 원래대로라면 즉각적인 구호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했죠. 과거 2011년 대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에서 한국인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해야 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하셨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저번 달에는 한국 구호단체 직원들이 태국 현지에서 위협을 받는 사건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재난 구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죠. 이는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갑자기 뒷자리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국 유학생 차라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과 문화를 망치기만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를 무시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움도 주지 않고. 이게 말이 되나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유정이가 차분히 손을 들었죠. 차라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유정이가 태블릿을 들어 자료를 보여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한국의 지원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재난 발생 48시간 이내에 긴급 구호품과 120만 달러의 현금이 지원되었어요. KUICA는 의사 15명, 간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즉시 파견했고 이들은 푸켓 지역에서 3주간 머물며 2,000명 이상의 부상자들을 치료했죠. 특히 푸켓과 끄라비 지역의 학교 8곳과 주택 200여 채의 재건을 도왔는데 이는 당시 피해 지역 복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차라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유정희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는 지원 규모가 더 컸습니다. 한국 정부는 첫 단계로 50만 달러의 구호 자금을 지원했고 이후 추가로 100만 달러의 복구 기금을 제공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들의 참여였죠. 삼성전자는 방콕과 아유타야 지역에 이동식 가전제품 응급 서비스 센터 10곳을 설치해 3개월간 운영했고 총 1만 5천 대 이상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했어요. LG전자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지원에 참여했는데 특히 침수 피해를 입은 세탁기와 냉장고 약 8천 대를 무상으로 수리했죠. 유정희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원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 50만 장과 PCR 진단키트 2만 개를 지원했어요. 두 번째로 K방역 경험 공유를 위해 총 8회에 걸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태국의 400명 이상의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방역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의 감염병 전문의 5명이 방콕의 주요 병원을 3개월간 순회하며 현장 교육을 진행했고 이는 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의 구체적인 수치와 날짜가 포함된 유정희의 설명에 교실 안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분명한 사실과 증거 앞에서는 어떤 반박도 무의미해 보였죠. 차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 유정희는 차라의 말을 정중하게 끊고 계속했어요. 2018년 태국 유소년 축구팀 동굴 고립 사고 때도 한국은 구조기술과 장비를 지원했어요. 그 이후에도 동굴 구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고요. 태국 재난방지국의 공식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정희는 마지막으로 KUICA의 태국 지원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은 태국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총 5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술 이전, 인력 파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죠. 이런 사실들을 무시한 채 한국이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차라는 자리에 천천히 앉았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유정희의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설명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감정적인 대립이 어떻게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설명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잠시 교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자 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재난방재청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시죠. 교수님은 상세한 피해 통계가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홍수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50억 바트였던 추산치가 불과 3주 만에 120억 바트를 넘어섰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콘시 탐마랏 지역의 관광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억 바트에 달합니다. 농업 부문의 피해도 심각한데 고무 농장 8,000헥타르가 침수되어 20억 바트의 손실이, 쌀 경작지 1만 2천 헥타르의 침수로 10억 바트의 손실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경제연구소의 분석 보고서를 다음 화면으로 보여주셨어요. 방콕 경제연구소와 세계은행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구호 지원이 있었을 경우와 없는 경우의 복구 기간이 크게 차이납니다. 한국에 지원이 있었다면 KUICA의 재난 복구 전문가팀 파견과 응급 복구 장비 지원으로 8개월 내 주요 기반 시설 복구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측됐어요. 하지만 현재는 최소 1년 6개월,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수님은 산업단지 피해 현황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특히 심각한 것은 산업단지의 피해입니다. 현재 송클라 산업단지의 전자부품 생산라인 60%가 가동을 중단했고, 이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요. 태국 중앙은행은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약 80억 바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 차질로 인한 손실 45억 바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계약 위약금 35억 바트가 포함되어 있죠.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정치적 상황을 담은 현지 언론 보도들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국제 협력 실패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방콕 포스트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8%가 이번 홍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송클라 지역의 이재민 수용소에서는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실패했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죠. 특히 과거 한국의 지원을 받았던 2011년 대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태국 하원에서 있었던 토론 내용도 공유하셨어요. 야당은 정부가 한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결국 태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현재 정부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24%까지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방콕 시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시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외쳤고,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SNS에서 해시태그 쏘리 투 코리아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반한 감정을 조장했던 일부 태국 인플루언서들이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차라를 포함한 교실의 태국 학생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이처럼 태국 사회 전반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국제관계에서 감정적 대립은 항상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는 분명 우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난달에만 해도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파타야의 한국 식당 2곳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죠.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지원을 보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민 수용소에는 8만 명 이상이 대피해 있고 식수와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구 자금 부족으로 임시거처 건설도 지연되고 있죠. 이전 같았으면 한국의 구호단체들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텐데 말입니다. 차라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죠.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세상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 이상 인도주의적 지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갈 때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의 강의를 되새겨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어느새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인도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된 것 같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역대급 홍수 피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에도 태국에 대해 손길을 내밀고 많은 도움을 준 한국을 보니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태국인들이 먼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태국 내에 있던 한국인들이 걱정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